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달이죠? 그럼 내년 저희가 10월 달 초에 시험 볼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하시면 11개월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은 충분해요. 시간은 합격하기에. 근데 문제는 그거죠. 꾸준히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처음에 하셨던 거랑 나중에 이제 합격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조금은 다를 거잖아요. 지금은 기본 강의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 뭐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계실 건데 어쨌든 지금 다시 시작하신다는 얘기는 내년에 10월에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나 기득권이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을 거고 동차로 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3동차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차이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득권이라고 하더라도 1차 안 보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1차를 안 본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한테 1차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1차는 3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1차는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점수가 일정하게 또 절대평가잖아요. 자기가 채우기만 하면 합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2차가 끝나야지 시험이 끝나게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는데 내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봤으니까 그러고선 안 하시면 안 되고 차이점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죠? 1년 동안 내가 꾸준히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아들한테도 옛날 얘기했거든요. 나이 먹는다고 갑자기 어른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사는 것도 연습하고 깨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다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쓸 건지 뭘 해볼 건지 다 해보고 가셔야지 시험장에 가서 맞닥뜨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이 기본 심화라고 하는 거 핵심 요약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단권화를 단문이라도 쓸 수 있는 과정이랑 진도별 모의고사 이제 사례풀이까지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정은 뭐라는 거냐? 앞으로 계약법하고 관련돼서 기본 개념들이랑 조문들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이게 이제 처음이에요. 근데 이걸 잘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쓸 때 내가 어디까지 쓸 거냐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과정들이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 놓으셔야지 우리가 암기한 걸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에 있는 거를 내 말로 거기다 어떻게 돼요? 짧게 문장을 적어내셔야 될 거잖아요. 그럼 용어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일단 사례 문제를 찾아내는데도 정확하게 찾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개념을 적을 때 채점을 해보면 본인은 내용을 썼다고 하지만 개념이 많이 빵꾸빵꾸 뚫어진다고 있어요. 단어 용어나 쓰는 게. 그래서 본인은 알았다고 하지만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잖아요. 다 기출 논점이고 내가 안 들어본 건 아닌데 막상 쓰려고 하면 써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특히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용어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배점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기본 개념들 정확하게 가지시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학원을 따라오신다고 하면 학원 자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시험장에 갔을 때 제일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꾹 채워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실강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과정은요.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지금 뭐가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해요. 어디로 갈 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가 중요하고 열정은 지금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뭐든지 다 씹어서 할 수 있고 책에 막 이따위예요 막 얘기하시지만 막상은 나중에 가면요. 요만큼도 못 내오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줄여서 핵심적인 거 암기하셔서 가셔야 되고 문제가 나오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진짜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5문제를 찍어주고 그것만 외우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뭐 이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기본 전체적인 개념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찍어드려도 못 쓴다니까요. 찍어드려도 못 쓰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은 어떻게 돼요? 찍어드리면 가서
찍고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하는 대로 뭐 나올 거예요. 그거 하면 여러분들 가서 푸실 수 있는데 주관식은요. 찍어드려도 못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는 처음에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한 대로 되도록이면 교과서를 그냥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래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왜요? 이 과정 지나고 나면 교과서를 읽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불이타 없이 잘하려면 기본서를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읽으시는 게 내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왜요? 사례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적용돼서 판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판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따로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교과서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기본서에는 대부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몇 페이지씩 공부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한 20, 30페이지 될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읽으시면 되고 오늘 진도 나갈 것들은 지금 보면 안 볼 것들이 많아요. 안 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간역에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기본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얼만큼 공부할 거에 최대치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우리가 하나씩 배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 범위는 여기 안에서 나올 거예요. 이걸 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험 과정이 점점 가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나올 거 사실은 5문제를 우리가 찍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하고 다르게 내가 미리 뭐가 나올지를 알고 가면 정확하게 외우고 가서 정확하게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요 과정을 줄여 나가서 시험장에는 내가 딱 가서 뭘 봐야 될 것까지를 같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점점 줄여 나가야 돼요. 이 과정을 하면서. 그래서 시험 공부는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넓게 시작했더라고 하더라도 점점 줄여서 간역에 맞춰가자는 과정이에요. 2차 시험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합격 수준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는 원래는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2차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에서는 상대평가니까 명수가 있어서 250등,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250등 안에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도 저기를 하시면. 그러면 문제가 나왔을 때 100%를 맞히면 100점일 거잖아요. 정확하게 맞히면. 근데 내가 한 80, 60%에서 70% 정도만 맞춰도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걸 채워가시는 과정이에요. 요만큼을 채워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범위가 있지만 어떻게 돼요? 시험장에 갈수록 어떻게 돼요? 범위를 줄여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암기할수록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게 어느게 만들어져 있고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일단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는 것들은 자꾸 이해하려서 이해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태어난 애가 아무리 뛰어봤자 일단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거랑 시험장 가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때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부도 지금이 열정이 제일 많아요. 이제 시작해보자. 나 뭘 해볼 거야. 올해는 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언제예요? 시험 당일날 잘 봐야 돼요. 시험 당일날 일단 가야 될 거잖아요.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그때까지 체력도 잘 유지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셔서 시험장에서 최상의 상태를 만드시러 갈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뭐죠? 여러 가지 고난이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게 많지만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손으로 쓰셔야 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내 몸을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내 몸도 만드셔야 돼요. 수험생에 적합하게 다 뭐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합격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는 거예요. 왜요? 특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눈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렇죠? 그 안경도 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몸 안 좋은 것들 되게 많을 거잖아요. 집에 사건도 많고 내 몸도 아플 거고 주변에 일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장에 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도 내가 하겠다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건은 되게 많을 거고 저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 거고 되게 많아요. 그래도 그거는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나 혼자 시험장에 들어가서 끝까지 버텨내시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나는 버텨내서 시험장에 갈 거고, 그래서 과정을 맞춰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중간에 막 흔들려요. 옆에서 나는 뭐 누가는 몇 년을 했는데 몇 점 받았다, 떨어졌다, 뭐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개인적인 얘기들이에요. 개인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1, 2년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오래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붙던지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못 채우면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요만큼 모자랐는데 거기서 그만두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일단 오늘은 기본 강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11개월 동안 같이 하실 건데 그 과정이 그 중간에 끊이지 않고 그냥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시면 시험장에서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중간 과정은 힘들 거다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선택을 하셨으면 내가 어쨌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할 거라는 마음을 일단 가지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가시는 과정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서 잘 찍어보도록 또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암기도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 뭐죠? 서로 다짐하는 과정이에요. 다짐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잘해보자 하는 거고, 그래서 교재가 지금은 이제 기본서를 갖고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옆에 보충 자료가 하나 나갈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 가서는 우리가 이제 단고라는 하는 자료가 나갈 거고, 이제 단계마다 우리가 이제 줄여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교재 일단 보시면, 교재 볼게요. 그럼 첫 페이지에 보시면 머릿말 나오는 거 나중에 이제 쭉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죠. 어떻게 시험을 볼 거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봐요? 민법 한 가지만 보지는 않고 시험장 갔을 때 어떻게 봐요? 100분을 주고 두 과목을 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50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100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민법을 빨리 푸는 사람도 있고 절차법을 빨리 푸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뭐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잘하는 것부터 쓰시고, 그래서 점수가 확보돼야 돼요. 그리고 시간 배분하는 것도 각자 자기에 따라서 민법을 잘하면요 50분 아니라 50분을 다 안 써도 쓸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요 다 써도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점수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뭘 잘하고, 이거를 시험장에 가기 전에 확인하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5 문제를 쓸 때 50분을 다 쓰고 몇 점을 받느냐,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차법을 봤을 때 얼마 쓰는 거를 확인하셔야지 시험장 갔을 때도 뭐부터 풀 건지 몇 분을 쓸 건지. 그래서 민법부터 풀기 시작했다고 시간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어려운 문제라고 다 붙잡고 있으면요 100분 다 써버리면요 절차법 쉬운 문제만 나와도 나 다 못 쓰고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이건 시험을 공부하는 과정이든 뭐죠? 이것도 다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미리 생각하셔서, 지금 오늘 처음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민법을 편하다, 내가 절차법이 편하다 공부를 해보시고 암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써보시고 나면 시간 답을 쓰는데 내가 최소한 5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내가 알고 써야지 합격할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문제가 하나 정도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이 가는 과정에서 시험장,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시험장 가서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야 돼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훑고 뭐부터 볼 건지, 그래서 몇 점을 여기서 확보할 건지 각자 다를 거잖아요. 어떤 분은 민법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절차법에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건 개인별로 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시험장에 가서 뭐부터 풀 건지 전체 문제 푸는 스킬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합격을 좌우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말고도 시험장 가서 어떻게 선택했느냐 해갖고 당락에 좌우될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이걸 썼어요. 이걸 해야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지금도 생각난대요. 밤마다 꿈꾼대요. 왜 내가 이걸 썼지?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전에 뭣도 있어요. 왜 이거부터 먼저 풀었지?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부터 쓸 건지.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뭐죠? 시간하고 지면도 배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부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하고는 어떻게 돼요? 같은 실력이라고 하면 누가 붙을 것 같아요? 같은 실력이라 하면 그렇게 배점을 한 사람이 그나마 제가 얘기했잖아요. 떨어지는 사람하고 붙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여기서 저 끝은. 근데 합격할 만큼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요. 그 하루에 대해 그 하루날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사실 1, 2점, 1, 2점에서 10점 차이는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합격하고 아닌 거하고 되게 차이 날 것 같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돼요? 점수 배점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점수를 받아보면 점수가 되게 차이 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선택 과정에서 다른 걸 선택했으면 차이가 안 나타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은 그 과정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네 과목 볼 거잖아요. 그러면 네 과목에 내가 뭘 잘하고 어떤 걸 암기가 잘 된 거고 썼을 때 어디까지 쓰겠다 하는 것들을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가정에서 나오는데 거기 그거잖아요. 베타 인지가 잘 된 사람들이 합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시험 봤을 때 뭐죠?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점수를 조금 맞았어도 안다 모른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죠?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랑 시험의 객관적 상태를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맞추셔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뭘 채워야 될지를 갖고 계셔야지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점수는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안 돼요. 왜요? 공부를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해본 사람들도 그게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내가 못했던 부분에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새로 시작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고쳐나갈 수 있는 거니까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은 생각하셔야 되고 기존에 공부를 했는데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 어디가 했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배분해서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일단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부할 방향을 잡고 가시면 확실히 나중에는 차이가 나요. 지금은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책 보면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분들이랑 아닌 분들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시간은 우리가 배웠을 때는 어떻게 돼요? 100분을 민법은요. 50점은 일단 넘지 말아야 돼. 50분은 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내가 5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20점짜리.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케이스가 40점짜리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3문제가 단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약술이라고 했지만 약술은 뭐가 나왔어요? 한 문제만 나오고 대래 4번 문제가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들었으면. 옛날에는요. 타인 권리 매매를 써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논점을 찾으셔야지 쓸 수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안포섭을 한 사람은요. 확실히 차이점이 날 거예요. 근데 단문만 외운 사람은 사안포섭 안 하는 사람 답안지 쓸 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남들만큼 쓰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올해 몇 명 시험 봤다고요? 3,250명인가 원서를 냈어요. 근데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응시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응시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3,000명이 넘었는데 일반 행정은 250명이라면서요. 그럼 250등 안에 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요. 앞에서 10%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시험이 점점 해서 2차 시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년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시험을 볼 때 뭐죠? 최선을 다하셔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공부하면 무조건 붙어요. 원래는 붙어야 돼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중간에 우유곡절이 많잖아요.
다이어트 맨날 실패하잖아요. 저도. 왜 그래요? 오늘은 쉬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뺐다가도 다시 찌고 막 이러잖아요. 그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꾸준한 거. 그래서 그 정도 확인 하시고 쭉 넘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출적 영향이라고 하는 게 예상 문제가 이거잖아요. 기출 문제. 올해도 나온 게 맨 아래 가보시면 지금 얘기한 것들. 여기 이 문제들은 다 기출의 논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케이스 문제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도 있긴 하지만 올해 문제는요, 다 기출에 있었던 논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을 걸 공부해야 될 것 같지만 기본은 뭐예요? 80% 이상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기출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전체적으로 보면 기출 논점이었어요. 빠지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 우리가 몇 회가 됐죠? 12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민법이 뭐라고 했어요? 범위가 작아요. 범위가 작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뭐만 배워요? 개혁법만 배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개혁법 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뭘 하는 거죠? 사시나 변시처럼 새로운 판례 공부를 하는 시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기존에 있는 조문이랑 그거에 관련된 논점들을 정확하게만 확인하시면요, 문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사례 문제가 아직은 우리는 변시나 그런 시험 상태는 아니에요. 논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그 논점을 쓸 건 아니어도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점수는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는 게 조문을 일단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판례는 뭐죠? 조문 해석해서 판사들이 판결 내린 거예요. 그럼 근거는 뭘 하시면 돼요? 조문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영미법이 아니어서 판례법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판례가 아니라 판례는 뭐예요? 조문을 해석한 거예요, 판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린 뭘 알아야 돼요? 조문을 알고 있고 그 조문에 의해서 판례가 어떻게 나왔는지만 확인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판례는 지금도 수두로 빽빽이 나올 거잖아요. 저도 다 못 봐요. 근데 뭘만 보죠? 이상한 거 특별한 판례만 보는 거지 다른 것들은요, 기존에 있던 거 조문대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은 뭐죠? 조문 확인하시고 조문에 있는 뜻만 정확하게 하시고 판례하고 관련된 건 그거를 판결에 나온 것들을 확인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판례에다 너무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조문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는 사람이 문제를 쉽게 내기 위해서 판례 내는 거예요. 왜요? 문제 만들다가 뭐 하나가, 민법은 문제가 뭐였었죠? 글자 하나만 바뀌면 OX가 바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조문 바뀌고 판례 바뀌고 막 계속 바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기본 강의는 특히 조문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조문을 우리가 한글이지만 읽어도 뭐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관련된 용어 정리까지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핵심하고 모의고사 보고 암기할 거는 추려서 이제 암기가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집중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 강의는 욕심내지 마시고 민법이 조문에 있는 것들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려고 하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개념 정도를 확인하셔서 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점점 줄여서 어떻게 돼요? 시험장 갈 때까지 시험에 나올 만한 걸로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거를 점점 줄여드릴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놓으시면요, 줄인다고 해도 줄인 것만 암기하시려고 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는 경우가 무슨 얘기냐, 판례가 나온 것들만 외우려고 하면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바뀌어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조문에서 나오는 게 80% 이상이에요. 나머지 10%, 20%가 이상한 판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안 배우는 판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험에는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 판례 못 맞춰도 그 판례 공부하려고 하다가 진짜를 놓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만 잘 해놓으시면 점수 받는 데는 사실 상관없어요. 올해 문제도 어려운 것 논점들은요, 여기 논점들에 사실은 우리가 안 배운 논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딴 선생님들은요, 그 논점도 빼고 그냥 답안 쓰셨어요. 쓰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저희 판례, 이번에 사례 문제가 판례를 그대로 사실관계 그대로 갖다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문제를 딱 봤는데 이렇게 내서는 이렇게 답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판례를 찾아봤더니 그거하고 연도만 바꿔서 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리고서 문제를 딱 정해서 이렇게 쓰라고 해준 거예요. 왜 그럼요? 그 사례 문제로 갖고 오면 이거로 금방 나오지 않아요. 근데 논점을 제한해서 갱신 청구권 이거를 쓰라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례를 그 안에서 좁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풀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놀라지 않으셔도 시험장관에서 쓸만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조문 확인하시는 거예요. 조문. 그래서 어떻게 구성됐는지 일단은 조문 확인하셔야지 나중에 갈 때는요. 조문만 보셔도 전체적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몇 조문 되지도 않아요. 우리 시험 범위가.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갈 때는요. 조문만 가지고 가셔도 내가 전체를 한 번에 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문 갖고 쓰는 거예요. 다 뜯어 쓰는 거예요. 조문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논점은 우리가 이제 인문 강의나 이런 거 하셨을 때 본 것처럼 확인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고 넘어가셔서 결국은 거기도 맨 마지막에 쓴 거 뭐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출 분석해서 이거예요. 기출 문제 잘 해석해서 그걸 위주로 해서 마지막에서 정리하고 가실 거란 얘기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 평석들이나 뭐 판사님들이 보시는 자료들이나 또 뭐죠? 판례나 새로 나오는 거 보고 최대한 올해는 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올해는 상위법은 꼭 보시고 들어가라고. 원래 상위법은 잘 안 나와요. 특별법이잖아요. 주택임대차법이 그나마 나오지 상위법은 잘 안 나왔어요. 이 갱신청구권하고 권리금 회수청구권도 조문 들어갔을 때 나왔어요. 조문이 새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가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새 조문 들어갔을 때. 그런데 올해 사례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올해는 왜 그랬냐. 작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찍은 게 판례도 나왔고 판사님들이 연구하는 판례들이 있어요. 이상한 판례들인가 뭔가 새로운 판례에 나왔던 게. 그래서 작년에는 그 판례가 있어서 올해는 꼭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는 상임법과 관련된 판례가 최근에 나온 게 있었어요. 올해 거. 그래서 올해는 상임법은 보시라고 해서 우리가 케이스 문제도 풀었던 거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일단은 다른 것도 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요걸 한번 봐주세요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고 확률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왜요?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면 관심 있는 것들이 보는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우리도 같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가셔선 점점 줄여서 기출문제는 다 보셔야 되지만 그래도 요것은 꼭 보시고 가세요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고 그것들을 어디로 봐요? 모의고사로 보고 가실 거잖아요. 실전 모의고사로 써보고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연습하고 가시면 시험장 가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써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틀리시더라도 어떻게 돼요? 쓰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 문제는 마지막 모의고사 문제 봤을 때 첫 문제가 조합 문제였어요. 저거. 조합에서 나오는 문제를 쓰고 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왔더니 4명 여학생이 찾아왔는데 그 여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좀 실망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민법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자기네들 실망했대요. 작년에는 케이스 문제가 나와가지고 앞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50% 이상이 까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민법에서. 읽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도 문제 풀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여기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긴 거 나와도 놀라지 말고 풀어라고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기대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케이스 자체가 어렵지 않아가지고 조금은 실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점수는 어떻게 돼요? 까봐야 돼요.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게 민법 점수래요. 케이스 문제를 썼기 때문에 자기는 썼는데 이게 점수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자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 끝나고 나서는 민법 잘 봤다고 다들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관리가 더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무관리는 점수 잘 나왔고 민법에서 까락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위해서 작년에는 저희는 미리부터 단문 과정부터 제가 계속 첨삭을 해드렸어요. 실강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쓸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는
제가 답안지를 다른 선생님들하고 달리 조금 사시처럼 썼었어요. 왜요? 근거를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는 못 써요. 아, 나도 알아요. 그렇게 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리 문제 주관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100%에 가까운 주어 답안지를 써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쓰시는 거예요? 한 60% 써서 맞히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60% 답안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그래서 말씀들이 있으셔서 기존에 있는 거 설명도 해야 되고 왜 근거했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답안지 제가 나눠드리는 거는 해설지로 그냥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쓸 때는 그렇게 못 쓰신다고 얘기하니까 이 정도는 쓰세요 하는 게 짧게 하나 이제 따로 만들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저희도 그렇게 쓸 수 없어요. 왜요? 주관식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내시는 분이 우리가 이제 예측해서 예시대반인 거지 그 선생님이 뭐에다 배점을 어디에다 몇 점을 배점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도 주관식 답안지에 정답지가 나온 적이 없어요. 왜요? 딴 선생님들이 다 딴지 걸 거거든요. 왜 이걸 2점 줬니? 저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채점을 못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주관식도 예시답안을 출제 기간에서 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게 예시답안일 거라고 예측하는 거지 그렇게 배점되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요? 똑같은 저희가 답안을 써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답안 쓰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일 거잖아요. 그래서 중점을 두는 것도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자료를 저도 맨날 잘라요. 여기선 다 써봤자 맨날 욕먹거든요. 그래서 맨날 자르고 이 정도만 쓸 거라고 막 하다가 이렇게도 써봤다 저렇게 써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갈식으로 쓰는 걸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미갈식으로 쓰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거는 결론을 내고 쓰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이게 체계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보여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따로 요 정도는 꼭 쓰세요. 지금 단계에서 요 정도는 꼭 쓰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답안지 정도 그런 것들은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서 따로따로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암기할 거는 계속 암기할 수 있는 뭐 표를 만들든지 저 혼자서 앉아서 잘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그럴 거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셔서 우리들이 이제 봐야 될 게 크게 보면 우리는 뭐만 배울 거예요? 계약법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계약법은 민법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민법은 사실은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볼게요. 우리가 계약 총론, 강론 이렇게 배우실 건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민법은 우리가 1차 때 배우는 것처럼 여기 민법 총칙이라는 걸 하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민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룰 건데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크게 보면 재산 관계하고 가족 관계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민법은 무슨 관계를 배울 거라고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 법적인 관계를 배울 거잖아요. 그럼 법하고 관련된 거는 법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권리라고 얘기하고 의무를 지는 사람, 구속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의무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재산권에는 민법상 물권, 채권이 있는 거고 가족법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 상속관계로 나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뭘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민총은요 직접적인 권리관계를 얘기하진 않아요. 여기는 민총은 뭐죠? 앞으로 나올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권리를 얻을 방법을 여기다 적고 있는 거고 앞으로 민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법률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서 근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런 권리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뭐죠?
법률, 여기 법에 정해진 권리가 있던 거는 법은 어디다 정했어요? 물건이 법률 규정으로 만든 건 여기 적혀 있겠죠. 채권이 법률 규정으로 만든 건 여기 적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 말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법률 관계, 법률을 얻으려는 행위를 우리가 해서 얻는 거, 요 법률 행위에 관련 것이 여기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앞으로 물건을 법률 행위에 하려고 물건을 법률 행위해서 얻는 방법 뭐가 있죠? 저당권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서 저당권 등기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을 얻는, 물건을 얻는 방법 중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서 뭐까지 하면요? 등기까지 하면 물건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법률 행위를 해서 내가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실은 계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건을 체결하는 계약도 있고 가족법상 계약도 있어요. 뭐죠? 친족관계 만드는 거요. 그렇죠. 피로 그냥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건 뭐죠? 혼인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약은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민법 총칭화 때 법률행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사표시 하나인 단독행위 2개. 그때 계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요 계약은 어떤 계약이요? 물건 계약, 채권 계약, 가족 계약 모두를 합치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어떻게 돼요? 내용이 넓게 계약의 개념을 써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울 계약은 어디 있는 거죠? 채권법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채권도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채권 총론 강론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도 어떻게 만들어져요?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도 어떻게 만들어져요? 2가지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채권도 법률 행위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건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어디에서 봤어요? 민법 총칙에 말한 것처럼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서로 계약관계는 무효니까 원인관계 없었지 서로 뭐 물건을 받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불법행위, 사무관리 이런 것들은 뭐죠? 법률 규정으로 인해서 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는 뭐가 돼요? 계약 체결 안 했잖아요. 그래도 민법에 있는 법률 규정 때문에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 주세요 하는 권리가 나타나죠. 누구한테요? 나를 지은 사람, 가해자한테. 그래서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한 권리잖아요. 이렇게 조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뭘 배울 거예요? 계약, 법률 행위로 인하여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넓게도 좁게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라도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계약법, 채권편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총론 안 배우고 총론 배우면 죽어요. 죽어요. 여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배우고 어떻게 해요? 강론 중에서도 얘네들 다 안 배우잖아요. 우리는 뭐만 배워요? 이것만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원래도 계약은요. 무수히 여러 개로 체결될 수 있어요. 둘만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근데 1조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1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실토했잖아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 민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단 법률을 찾아보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 뭐 찾아본대요? 간습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없을 수 있어. 그럼 뭘로 한다고요? 조리. 인간이면 당연히 행동할 정도로 판단해 주겠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계약도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은 계약이 있을 거지만 여기 다 못 써요. 그래서 몇 개만 적었어요? 15개만 적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에 14개 적었다가 몇 년 전에 여행 계약이 하나 들어가서 15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만 적는 거예요? 여기는요. 매매 임대차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만 적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그냥 조문에 적어놓고 너네 딸로 안 정했으면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거는 사실 뭐죠? 계약편에 있는 것 중에 15개 전형 계약을 배울 건데 그래서 계약편에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체결할 15개 계약에서 어떻게 돼요? 공통되는 건 또 뭐라고요? 계약 총론이라고 해서 앞으로 또 뽑아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만들어지는 구조는 다 어떻게 돼요? 공통된 거는 다 어떻게 돼요? 앞에서 뽑아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특별법으로 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건에 가면 물건하고 관련된 거 특별한 걸 적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요? 물건과 관련된 거 물건 또 앞으로 총칙이라고 하는 거 빼놓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물건 얘기해 놓을 거잖아요.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본 것처럼 계약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도 나올 거고 여기에도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똑같은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기 쓴 계약의 범위랑 여기 쓴 계약의 범위는 달라지겠죠. 여기 쓴 계약은요. 물건 계약, 채권 계약 다 모든 계약을 포함하도록 써야 될 거잖아요. 근데 계약법에 와서 계약은요. 채권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 대로 어떻게 돼요? 똑같은 용어라도 어떤 개념을 쓰고 있는지 알고 쓴 사람이랑 모르고 쓴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읽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정확한 개념을 쓰고 있구나. 어떤 위치에 있는 단어를 쓰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돼요? 읽는 사람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돼야 돼요? 아, 내가 배점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배점을 어떻게 듣는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요거가 딱 있으면 10점 맞아야 내가 10점을 딱 맞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뭘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가 괜찮았어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뭐죠?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일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일 전체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뭐죠?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다 나올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넓게 가일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요. 여긴 배예요. 여긴 사과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채권 관계 중에서 여기 안에서 다시 여기로 들어오면요. 이거는요. 아, 채권 중에서도 지금 여기 계약법은요. 부사예요? 아울이에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어요? 사과 중 얘는 뭐예요? 물어보는데 자꾸 나는 가일이에요, 가일이에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답안이 구체적으로 어딜 물어봤어요? 계약편에 뭘 물어봤잖아요. 그럼 거기다 답을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케이스 문제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보면 뭐라고 쓰냐면 거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사과 중에서 얘는 뭐예요?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쓰고 있어요? 가일이에요. 이렇게 쓰는 사람 진짜 많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범위를 정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거 뭘 쓰세요? 535조에 뭘 쓰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약법 중에서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어떤 걸 써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가일 중 사과인데 사과 안에서도 얘가 위치하는 거 아울이에요? 부사예요? 뭐 새로 나온 홍옥이에요?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가일이에요, 가일이에요. 이렇게 쓰는 답안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점수를 못 받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사과가 가일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오리가 가일가 아닌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물어보는 사람은 뭐죠? 사과 중에서도 어떤 거가 뭐니 이걸 정확하게 꼬집어 준 사람은요. 점수가 확실하게 갈 거잖아요. 근데 나는 생각하죠? 채점하고 나서 에이씨 사과가 가일 아니야? 아오리는 사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틀린 답안이에요?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포괄적으로 서술했으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몇 점을 주겠어요? 점수로 환산을 하자면 홍옥이라고 쓰는 사람하고 사과 중에 뭐냐고 물어보는데 가일이라고 하고 쓴 사람하고 뭐가 점수를 많이 주겠냐고요. 근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많아요. 왜 이렇게 점수를 줬냐고. 제가 틀린 말 쓴 건 아니잖아요. 틀린 말 쓴 건 아니지만 원하는 말을 쓴 것도 아니란 말이야. 답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와서 왜 이게 이렇게 됐냐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으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법률행위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럼 계약 중에서도 매매요 임대차에서 물어봤으면 매매요 임대차 이렇게 썼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법률행위에요. 계속 대답하는 사람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꼭 물어보는 거에 답해달라고. 그런데 물어보는 거랑 답하는 게 서로 다른 게 되게 많아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과일 맞는데? 막 이렇게 쓰시는 답안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과일 맞는데? 아, 과일 맞아요. 저도 맨날 얘기하죠. 근데 물어보는 거 답해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내가 쓰는 용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쓰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딜 배울 거라고요? 지금 채권편 안에서도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법률, 채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서도 계약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배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게 암기할 게 많이 줄어들어요. 이것만 동그라미를 어떻게 바구니에 담는 것만 알아도 정확하게 위치를 알면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왜 그게 문제가 나오는지, 왜 출제되는지, 그 조문이 왜 있는지만 알아도 확실히 쓰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채권을 배울 거예요. 채권.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은 뭐죠? 물건은 기본 단어 배우는 거예요. 민법을 1년 동안 배웠는데 채권하고 물건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글자만 읽었다는 얘기예요. 글자만 읽. 그래서 물건은 뭐죠? 우리 물건 다 알잖아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얘는 물건에 대한 지배력이에요. 배타적 지배력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여기다 소유권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하고 물건하고 관계예요.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뭘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남한테 빌려주고 어떻게 돼요? 임대차에 따라서 수익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노트북 빌려주고 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다 쓰면요. 갖다 쓰레기통에도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저한테 다 있는 거죠. 이게 물건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관계예요? 물건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채권은요, 사람하고 사람 관계예요. 우리가 여기서 계약 체결해놨어요. 뭐 가면 그 과일 가게 가면 쭉 과일 가게 있잖아요. 쭉. 근데 나는 이 집에서 과일 샀어요. 근데 옆집 가갖고 과일 달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계약은 뭐죠? 내가 계약 체결한 사람한테서만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생긴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뭘 배울 거예요? 채권을 배울 거잖아요. 그럼 계약은요? 계약한 사람끼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람하고 사람 관계예요. 물건은 뭐라고요? 물건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근데 우리를 헷갈리는 건 뭐죠? 나 집 사러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물건하고 우리가 계약서는 안 쓸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하고 계약서를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취득하러 가기 전에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채권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결합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채권 행위가 다 물건 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여기 물건 행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뭐죠? 나랑 저당권 설정하려는 계약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면요? 등기하면 그때 물건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도 어떻게 돼요? 채권 계약도 있지만 물건 계약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그게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돼요? 짬뽕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씩 분리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취득하러 가는 과정 중에서 뭐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매매 계약은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재산권의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어요. 그 재산권이 뭘 수도 있어요. 채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물건을 넘겨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매매 계약 안에 보면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게 매도인의 의무이고 매수인은 그거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일상 용어들 속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중에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 못하고 혼동하고 있으면 그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안 쓸 때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나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들을 자르셔야 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그러면 채권은 뭐라고요? 특정인이 사람하고 사람 관계고 특정인한테 누구예요? 나하고 계약한 사람한테만 권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물건은요. 누구하고 관계라고요? 물건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내가 특정인한테 물건을 샀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사러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판다고 해야 될 거잖아요. 이런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채권 성립 단계예요. 이 물건 팔아. 상대방이 싫다고 그러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 거잖아요. 이런 건 뭐죠? 이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00만 원 오케이 하면 뭐가 생겼어요? 매매 계약, 채권 계약이 생긴 거예요. 아직은 물건이 나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은 물건이 안 왔어요. 아직 소유권 누구 거예요? 아직은 매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 주고 뭐까지 받아야 돼요? 물건을 점유 이전 받으면 그때부터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커피 사러 가서 주문하는 건요. 그건 매매 계약 체결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주문하면. 근데 커피에 돈 내고 들면요. 이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안 물어봐도 돼요. 내 거니까 이제부터는요. 손에 들어오면 그때는 내 거니까 내가 먹고 버리고 그건 그때는요. 물권자로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을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채권은 특정인하고 뭐라고요? 우리는요. 계약을 배울 거니까 계약을 체결한 사람 간의 관계예요. 요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교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재로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배울 건데 그래서 계약 총칙은 앞으로 나올 15가지 계약과 관련해서 각각의 계약이 어떻게 성립할 거니 그리고 그 15개 계약 중에서 공통되는 효력은 뭐니 그리고 계약은 잘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계약은 어떻게 돼요? 체결됐으면요. 이행해야 되는 거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 일방의 의사표시로 해제권이라는 형성권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이건 계약만 있는 특수한 계약 소멸 사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올 15개 계약 중에서 공통되는 걸 앞으로 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가면 구체적으로 지금 뭐처럼 증여부터 해갖고 쭉 15개의 계약의 구체적 내용들을 이제 배울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교재로 쭉 넘어오시면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계약 총칙 보시면 계약법 거기에 의 한번 보세요. 계약의 의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이건 무슨 개념이죠? 어디서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아직 우리는 계약을 구체적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어디에서 보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는 얘기예요. 왜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했던 얘기예요? 민법 총칙이잖아요. 법적 힘을 얻으려는 행위 중에 의사표시가 하나가 필요한 건 단독행위, 2개가 필요한 건 계약, 여러 개가 필요한데 같은 방향으로 필요한 거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할 때 인정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법률행위라고 끝나는 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계약은 우리가 민청에서 배웠던 그거 중에서 뭐라는 거예요? 의사표시 2개가 서로 하나는 팔겠어요, 한 사람은 사겠어요 하는 의사가 어떻게 돼요? 그래, 팔아. 2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법률행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넓은 의미에서 계약은 그래서 저렇게 넓은 의미에서 계약은 아까 어떻게 돼요? 계약은요.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법상 계약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일 때는 저렇게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배울 거예요? 계약법상 계약, 좁은 의미의 계약만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법. 그래서 채권법 중에 있는 계약법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계약은요. 채권법상 계약의 의미로 우리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채권법에 쓰이는 용어로 의사표시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사과예요. 사과 중에서도 어떤 사과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뭘 배울 거예요? 좁은 의미로 계약법상의 채권에서 의미하는 계약을 배울 거예요. 그럼 용어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될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가장 넓게 쓴 계약의 의미잖아요. 아까 민법 총칙상 앞으로 일어날 법률관계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물권,
법적 관계, 채권 법적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쓸 때는 계약은 서로 상반되는 의사 합치가 있는 법률 행위예요. 권리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어디요? 채권법에서 말하는 계약을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용어를 어떻게 돼요? 줄여서 구체적으로 그 의사 표시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걸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돼요? 이젠 줄여 써야 돼요. 넓은 가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약법에 쓰이는 용어대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래는 계약은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민법이잖아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종류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배울 거예요? 15개 법이 정한 어때요? 민법에 있는 15개 계약만 배울 거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법에 정해 있는 계약, 전형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둘만에 합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야, 내일까지 와. 그럼 내가 1,000원 줄게.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막 뭐죠? 둘만 합의하면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법은요. 원래는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15개를 만들어 놨다고요? 맨날 와서 물어보잖아요. 판사한테. 그러니까 일단 저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저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걸 전형 계약이라고 하고 전형 계약 말고도 저 두 개가 합쳐진 계약 막 이렇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행 계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여행 계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우리 여행 계약 중에 뭘 얘기해요? 우리가 패키지 계약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뭐만 해요? 여행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관광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못 대해줘요. 일단 차 태워주잖아요. 밥 먹여주잖아요. 외국 여행 가면요. 비행기도 태워주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다 짬뽕되어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거니? 그렇죠? 원래는 계약은 따로따로 또 다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운송계약, 그렇죠? 임치계약, 임대차 계약 뭐 이런 거 다 여러 가지가 합쳐진 계약이잖아요. 그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형 계약 안에 이렇게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형 계약은 법에 정해져 있는 계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계약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 건데 우리는 시험범위 안에 들은 건 전형 계약을 볼 거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계약 형태 중을 우리가 이제 나누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쌍무, 편무 여러 가지가 나타날 거예요. 요것부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가. 시간이 1시간 됐으니까 일단 쉬었다가 여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시험하고 관련된 거니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